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여덟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겠네요.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중단원이 바뀝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이라는 단원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첫 번째 시간인 서양 문물의 도입이라는 것으로 서양 문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또는 동아시아에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보면은 여기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 문화, 사상적 변화 사례를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것들, 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양적 생활 방식의 수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대표적으로 복식과 두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연히 교복을 입거나 아니면 뭐 바지도 뭐 정장, 청바지, 뭐 슬랙스를 편하게 입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뭐 셔츠, 블라우스 또는 니트 등등 후드티, 후드집업. 지금 쌤도 지금 니트에 후드집업을 입고 있는데요. 이런 서양식 복장이 들어오게 된 게 채 200년이 안 됐죠. 네, 2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00년? 150년? 그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복장을 입고 있었나요? 어떤 복장을 입고 있었나? 그렇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복. 우리나라는 한복.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모노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치파오 같은 중국 그 각각 국가만의 고유한 복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근대화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네, 서양적 생활 방식이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교과서 같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과서 155쪽 보시면은요. 그 단발한 조선의 계합파 인사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게 이제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김옥균 등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오히려 더 비슷하지요. 이게 불과 130년 약 130년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발도 마찬가지예요. 단발이 된 게 이때는 단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단발령을 가장 언제 했었냐? 우리나라는 단발령을 을미개혁 때 했습니다. 을미개혁 때. 기억하죠? 네, 을미개혁 1895년에 했으니까 머리를 공식적으로 짧게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쌤도 머리가 굉장히 짧죠? 네, 머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채 몇 년 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양복, 단발, 모자 같은 것들을 이제 착용을 하면서 네, 단발령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고요. 여성도 양장을 입기 시작했다. 치마 저고리가 아니라 이제 양장 지금 뭐 여러분 여자들 정장 같은 스타일로 입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뀌게 된 거는 바로 이 시계입니다. 시계. 우리나라 또는 중국, 일본 모두 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당연히 뭐 지금 현재 선생님이 수업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네 24시간으로 하면 15시 네 한 09분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존에 썼던 것들을 얘기하면 여러분 뭐 자축 인묘 진사오미 등등등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런 식으로 12시간의 개념으로 우리 지금 시간을 쓰고 있었지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시면은 155쪽에 각종 시계들이 점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시간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7일 개념으로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력이 아닌 양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때,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을미개혁,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신해혁명 이후에 이런 양력을 쓰고 있더라. 양력과 반대되는 말은 그렇죠. 음력이죠. 네, 아마 부모님 중에서 음력생일 또는 내가 음력생일을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사료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철도는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운행함으로
스스로 민중에게 시간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관점에서 철도는 한국 사람들에게 문명의 지도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도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담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근대 도시입니다. 도시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국가별로 그 도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개항장들이 도시가 많이 돼요. 청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항장이 열강들이 진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무역과 경제 중심지로서 이제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더라.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개항 도시를 이제 서양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조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서양식 물건들이 도입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 보이세요? 이 사진 외국 같죠? 아닙니다. 외국이 아니라 대표적인 중국의 개항장이었던 상하이. 네, 상하이가 대표적인 개항 도시로서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초기에 이곳에 임시정부의 거처를 마련했다. 왜? 영국, 미국, 프랑스 등등이 조개를 건설해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넘어갈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일본도 비슷하죠. 개항장에 거류지를 건설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모다 하코다테가 시작을 하죠. 왜? 이 시모다 하코다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일 화친 조약을 통해서 개항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개항장 이제 요코하마입니다. 여기 보일까요? 플랜 오브 요코하마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 도시로서 요코하마가 도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러면서 가까운 이제 도쿄가 근대 도시로 서양식 거리인 긴자가 조성되게 되고요.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도 점차 서양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을 한번 볼까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부산, 인천 등의 개항장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도였던 한성 같은 경우에 황성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전신이 놓여지고 철도가 건설되는 등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고요. 일제강점기에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이 변경이 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면서 한성도 이제 한반도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대학을 인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특히 동인천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월미도라고 하죠. 네, 월미도 근처에 대표적으로 이 주변에 개항장 또는 조개지 등이 많습니다.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인천 주변 가면 이제 차이나타운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짜장면, 우리나라에서 짜장면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 짜장면이 전래된 곳이 바로 요 인천에 있는 개항장 주변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약간의 TMI였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라고 나와 있네요. 색깔로 얘기를 하면 나는 무슨 색일까요? 손쌤은 무슨 색일까요? 글쎄요. 되게 무채색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굉장히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알록달록한 색깔일 수도 있는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고요.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고 있을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은 무엇이 있을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바로 이 철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서 아까 우리 시계 얘기하면서 철도 얘기를 했죠. 철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교통수단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배 또는 수레 또는
사람들이 직접 나르는 행상, 보부상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철도가 놓여지면서 산업화가 되기도 하고요. 인구 이동과 물자 유통을 촉진시키고 여행을 통한 활동과 시야가 확대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구 이동, 물자 유통 같은 것들이 모두 열강이 침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침략의 도구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초기 건설 과정에서는 좀 갈등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요 한번 사료를 한번 볼까요? 기차역을 짓기 위해 구룡산 일대의 토지를 서양인이 구입하였다. 구룡산 기슭을 파헤칠 때 동굴에서 커다란 뱀 3마리가 튀어나왔다. 지금 3마리가 하늘로 날아가 이곳의 풍수가 이미 파괴되었으니 앞으로 골짜기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급격한 쇠망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죠. 이 기차역을 짓기 위해서 땅을 함부로 파대고 하다 보니 땅의 기운이 쇠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모습을 담은 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국의 철도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대한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일본인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그리고 물자 수송에 활용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철도 주변 토지를 약탈을 하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까 그 갈등을 보면 의병들이 철도를 파괴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청나라도 경제적 침탈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크리스트교 전파, 풍수 문제 등을 우려해서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청일전쟁 이후 열강에 철도 부설권을 강탈을 하게 되고요. 이권 회수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됐던 신의 혁명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권 회수 운동 안에서 발생한 우창분기가 바로 이 철도와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전 세계를 돌면서 모습들을 바뀌었죠. 그 와중에 철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개항장이었던 요코하마 그리고 도쿄 간에 최초의 철도가 부설이 되면서 오히려 철도 부설 유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맞나요? 네. 작년 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선생님이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신칸센을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본은 우리나라 KTX, SRT에 비해서 굉장히 기차가 활발하게 여러 가지 그 노선들도 있고요. 굉장히 철도가 복잡하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철도만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항로까지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항로와 전신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로 같은 경우 여기 바닷길 보이시나요? 바닷길. 그러면서 청조선 일본 개항장을 연결하는 전기 항로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전신을 통해서 서로 신속히 연락할 방법이 마련돼서 이런 철도와 항로 이런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가 서로가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근대 문물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복장, 그 다음에 두발, 그리고 시계, 그 다음에 양력 등을 사용했고요.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들, 그리고 철도, 그리고 항로, 그리고 전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연결을 해보면 요것 등은 생활상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와 항로들이 덩달아서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인 전신까지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눈에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4단원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네요. 4단원 마무리하는 수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아마 9차시와 10차시를 함께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았습니다.